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생활하고 올해 50이 된 남성 구독자입니다. 이런 주제를 소개하는 프로는 제가 살던 곳의 TV나 라디오 채널에서도 있었는데 제가 주인공이 되어 사연을 소개하는 날이 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20년 동안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곤 생각 못했네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저의 비극과 고민이 해결되며 저에게도 여유가 생겼고 저에게 찾아온 기적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저에게 찾아온 기적이 저의 오랜 기도와 사람들의 선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기적이라 설명하고 기적이 벌어진 데에서 확신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하며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이중 국적자였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군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인의 핏줄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국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들으며 자랐고 또 저 역시 그러고 싶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군복무하던 그때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원래는 군대를 전역하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전역 후에도 아내와 교제를 계속해왔던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게 됐죠.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뜻밖의 인연을 만나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똑 닮은 아들까지 생기게 되었죠. 태어난 아들을 보며 더없이 기뻤지만 그만큼 많은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다는 책임감에 원래 하던 일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하며 성실히 돈을 벌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갔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낮과 밤이 따로 없을 정도로 바빴지만 힘든 와중에도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저에게는 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 되겠다며 바쁘게 살던 어느 날, 저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진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자 아내가 그 사이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런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당연히 처음에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저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는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 생각이 말이죠. 아직은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고 아내를 용서하면 아들은 문제없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이에게 엄마가 꼭 필요하다 생각했던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아내는 어린 아들보다 자신 곁에 있는 남자가 더 중요했나 보더라고요. 남자를 정리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모든 걸 용서하겠다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오히려 뻔뻔한 모습으로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남자 만나지 않겠다고 해. 그럼 나도 당신 용서할 거야.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고 또 승연이를 위한 일이야. 나랑 약속만 해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당신이랑 계속 살 생각 없어. 당신이 날 고소하든 아니면 나랑 합의 이혼하든 이혼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 사랑해. 당신보다 훨씬. 그래서 그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 당신이라는 사람 정말 너무한다. 나랑 승연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당신 엄마야. 아이 엄마라고. 욕망이 눈이 멀어도 그렇지 지금 아이보다 소중한 게 있어?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일말의 죄책감도 책임감도 없어? 나는 내 행복을 찾았을 뿐이야. 내가 행복한 게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줘. 그게 우리를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야. 아내는 그 남자와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제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다니 저도 더 이상 아내를 붙잡을 수도 붙잡을 이유도 없었죠.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배신감과 굴욕을 참으려 했지만 아내로 인해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이혼의 책임도 아내에게 있고 경제력도 없던 아내였기에 전 어렵지 않게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죠. 그렇게 이혼한 후로 저 혼자 싱글 대디가 되어 아들을 돌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 탓은 아니었지만 아이에게 엄마를 뺏었다는 죄책감에 저는 아들에게 더 희생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죄 없는 아이가 받아야 할 상처를 생각하며 늘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 했죠. 그렇게 저만 더 노력하면 아들과 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는 제가 더 이상 한국에서 생활하기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아내 때문에 시작했던 한국살이였기에 전 아내 말고 다른 지인이나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친척분들이 계셨지만 대면대면한 사이기도 했고 또 먼 곳에서 지내셔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었죠. 처음에는 아직 어린 아들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살이를 계속해보려고 했지만 연고도 없는 곳에서 혼자 싱글데디로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부모님과 제 친구들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한동안 한국과 미국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비행기 표값이 한두 푼이 아니었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저는 한 번 갔을 때 길게 머물며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어린 아들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는데 결국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은 아이 엄마인 아내뿐이었습니다. 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 아무래도 나 혼자 키우려면 부모님이 계신 곳이 나을 것 같아서. 당신 생각해서 최대한 여기 있어 보려고 했는데 이제 나도 한계야. 그래,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많이 힘들었겠지. 어쩌면 승현이한테도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남들은 이민 못 가서 난린데 승현이는 당신 덕분에 미국에 가니까. 지내면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난 혹시라도 당신이 반대하면 어쩌나 했거든. 내가 반대할 입장이 되겠어? 우리 사이에서나 승현이에게나 잘못한 건 난데 말이야. 그러니 친권도 양육권도 다 빼앗긴 거겠고. 거기다 당신이 승현이 보호자잖아. 양육권이 당신한테 있으니까 나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미국 들어가서 지낼 집 구하고 준비하는 동안 당신이 승현이를 좀 봐줄 수 있을까? 부모님께서 알아봐주고 계시긴 한데 두 분에게 부담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나도 알아봐야 하는 게 있어서. 근데 승현이랑 같이 데리고 들어가기엔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내가 어디 아이를 맡길 만한 곳도 따로 없잖아. 거기다 당신도 우리 미국 들어가기 전까지 승현이랑 추억 만들 수 있을 거고. 승현이도 분명 좋아할 거야. 한 3주 정도만 맡아줘. 부탁할게. 승현이 내 아들이기도 해. 당신 부탁 아니더라도 승현이를 위해서 내가 맡는 게 당연하지. 또 나랑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아내는 이미 제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이었고 제가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가는 것을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든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이혼 후에는 만나는 남자 때문인지 되려 아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바쁘다며 아들과 시간을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혼하고 초반에 2달 정도 승연이를 보러 왔던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계속 한국에 있을 줄 알고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간다면 아내도 아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떠나기 전에 아내가 아들과 추억을 쌓길 바랬던 저는 아내와 상의하고 3주간 아내에게 승연이를 맡기게 됐죠. 그 후 저는 미국으로 넘어가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준비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매일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쁘게 준비를 끝내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아내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얘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고 바쁘다며 아들을 잘 보여주지도 않더군요. 그러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6일 정도 남았던 날 아예 연락이 두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던 저는 일을 서둘러 마친 뒤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곧바로 아내를 찾아갔지만 그때 이미 아내는 자취를 감추고 난 뒤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말로는 이미 일주일 전에 이사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다시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제 전화를 일부러 피하려는 듯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 아내의 친정까지 찾아갔지만 그들도 모른다고 할 뿐이었죠.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랑 승연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글쎄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래. 우린 걔가 이사를 간지도 몰랐어.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돌아가게. 결국 저는 하는 수 없이 경찰에 아내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인 장모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고 경찰도 아들의 엄마인 아내가 승연이를 데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연락이 안 되면 실종 신고를 할 수 없다며 신고 접수만 해주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저는 그 후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내가 그제야 연락을 해오더군요. 당신 어디야? 우리 승연이 어디 있어? 승연이 나랑 잘 있어. 애가 엄마랑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간 거야? 당신 일부러... 아니 됐고 승연이부터 바꿔줘. 당장! 안 돼. 승연이 지금 자. 그럼 내가 거기로 갈게. 거기 어디야? 싫어. 말 안 해줘. 우리 승연이 앞으로 내가 키울 거야. 무슨 소리야? 양육권이 나한테 있는데 왜 당신이 승연이를 키워? 그동안 당신 때문에 내가 아들이랑 떨어져 살았잖아. 근데 당신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면 난 영영 아들을 보지 말라는 거야? 뭐? 당신 분명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당신이 아들을 나한테서 뺏은 거지? 나 승연이 키울 거야. 내가 낳은 아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빼앗아가? 당신 이미 다 동의했어. 나한테 문자도 있고 증거도 다 있는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증거? 그게 증거가 돼? 그게 어쨌든 나는 당신 같은 아동학대범한테 아이 못 보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학대야? 도대체 왜 그래?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됐고 아이 내가 키울 거니까 당신은 양육비만 내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이나 보내라고. 그제야 저는 아내의 본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을 받고 아이를 키우겠다던 아내는 제게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아내의 목적이 돈이라는 걸 알게 된 저는 아이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차라리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결국 돈 때문이었어? 그럼 차라리 내가 돈 줄게. 내가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내 아들 승연이 돌려줘. 제발. 약속해? 거짓말 아니지? 아니야. 그래. 그럼 일단 만나. 만나면 승연이 돌려줄 거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니까. 아내는 전화통화로 증거가 남을까 싶었는지 정확한 대답을 피한 채 우선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장소에 나가자 아내는 혼자였어요. 승연이는 어딨어? 우선 돈부터 내놔. 당신이 돈 주겠다며. 돈부터 보여주면 승연이 보여줄게. 뭐? 당신 애 엄마 맞아?
지금 자기 자식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왜? 당신이 먼저 돈 주겠다며. 돈부터 내놓으라고 약속했잖아. 아내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한 저는 미리 경찰을 불렀고 그때 경찰이 달려와 아내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아내는 놀라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뭐야? 당신 경찰에 신고했어?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였던 사람을 신고할 수가 있어? 먼저 시작한 건 당신이야. 그러게 왜 승연이를 가지고 협박을 해? 얼른 승연이나 돌려줘.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불리해지자 저를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어요. 저 인간이 아동학대범이에요. 난 내 자식을 지키려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말고 저 인간 잡아가요. 예, 그건 차차 조사할 거고 우선 아드님부터 확인할게요. 아이가 지금 어디 있나요? 같이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말해. 승연이 어딨어? 그게 사실은 제가 승연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죽은 것 같아요. 이후 아내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자신의 남친과 함께 아이를 빼돌리고 제게서 돈을 갈취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고 아이를 이용해 돈을 받을 생각만 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거죠. 그 사이 아이가 사라졌고 뒤늦게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돈을 받겠다는 생각에 제게 돈을 요구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니 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아들을 찾기 위해 결국 다시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후로 평생 아들을 찾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일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전부 아들을 찾아다니는 데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아들에 대한 그 어떤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생사조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머리로는 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슴으로는 인정이 되질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찾았던 지역과 장소를 계속 반복해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고 다녔죠. 하지만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과 무력감을 느껴야 했어요.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일어서긴 했지만 20년 넘게 이어온 기약 없는 나섬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저에게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저에게 줄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건 저에 대한 채찍질이기도 했지만 제가 휴식을 취하는 사이 아들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놓칠 수 있었기에 오래 쉴 수 없었죠. 그래서 딱 하루 답답한 제 머릿속을 정리하고 다시 아들을 찾는 데 힘을 낼 수 있게 잠시 쉬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찾는 걸 멈추고 바다가 있는 곳으로 바다를 향해 떠났죠. 제가 휴식을 위해 바다로 향하게 되었던 건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제가 살던 곳이 바다와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렸을 땐 저에게 놀이터가 되었던 바다였지만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청소년 시절부터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바다가 저에게 안식처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 저에게 휴식 시간을 줄 수 있다면 바다로 가고 싶었어요. 비록 어렸을 때 저를 품어줬던 그 바다는 아니더라도 끝없는 지평선을 가진 바다는 어떤 바다라 하더라도 저의 감정을, 저의 고민을 받아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새벽 일찍 바다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몇 시간 동안 바다만 봤습니다. 아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자 목표, 또 원동력이라며 곱씹으면서요. 의지를 다진 뒤엔 도시를 마냥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엔 바닷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바닷가가 있는 관광도시라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며 비슷한 또래인 제 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던 저는 딱 하루만 주어진 휴식 시간이라는 것도 잊은 채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옮겨졌어요. 혹시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제 아들이 섞여 있진 않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을 눈여겨 훑고 있었죠. 이번에도 아들을 찾을 순 없었지만요. 하지만 오랜만에 휴식과 바다가 주는 편안함에 힘이 났던 건지 좌절보다는 희망과 의지가 더 솟구쳤어요. 아들도 제가 본 젊은 사람들처럼 즐겁고 힘차게 세상을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분명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찾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찾아 지난 세월 나누지 못했던 부자 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면 먼저 제가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몸 건강을 챙기지 못해도 밥 3끼라도 제때 잘 챙겨 먹으면서 제 몸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을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저는 늦은 점심을 챙겨 먹은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기차역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하철로 기차역에 도착하고 보니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와 기차역으로 올라가려고 지갑을 꺼내려는데 뒷주머니가 휑하더라고요. 지갑이 사라진 거죠. 분명 출발한 역에서 카드를 찍고 탔으니 지하철을 타고 오는 중에 잃어버린 게 맞았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지갑을 잃어버린 저에게 욕하고 화를 내며 자책하게 되었어요. 사실 지갑을 잃어버린 건 큰 문제가 아니었죠.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표야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었고 지갑은 인터넷에서 가장 싼 제품이었어요. 카드야 재발급받으면 되었고 지폐는 얼마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당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중 하나가 그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사진이었죠. 아들 사진 역시 집에 여러 장 있었지만 지갑 속 사진이 저에게 특별하고 소중했던 건 그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이 아들을 잃어버리기 직전 찍은 사진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이 되었을 아들의 얼굴과 가장 가까운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죠. 이제까지 아들을 찾아다니면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줬던 사진이기도 했어요. 아들을 잃어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으니 사람들 기억에도 그 모습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사진이었죠. 물론 그 사진을 수천 장 복사해 전단으로 만들어 놨지만 사진은 지갑 속에 있는 게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깊은 사진이었어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진이었죠. 그 소중한 사진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저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러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생각한 저는 찾을 확률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승강장부터 제가 탄 지하철이 맞는지도 모르는 지하철에 무작정 들어가 사람들에게 제 지갑을 설명하며 찾아다녔죠. 역내 지하철 공무원에게도 부탁해 습득한 지갑이 있는지 여쭤보고요. 하지만 분실물 습득도 제 지갑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 실수로 소중한 아들의 사진을 잃어버렸다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찾지 못하는데 또 비슷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제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거기다 의지를 다지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 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찾을 수도 없는 사진으로 시간을 낭비할 순 없었습니다. 빨리 서울로 올라가 아들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는 생각을 하며 역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힘없이 걸어가고 있던 제게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께서 다가와 말씀을 거셨습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여직원들이 안 보여서 그런데 물건 가져다 주는 곳이 어딥니까? 물건 가져다 주는 곳이요? 남이 잃어버린 물건 가져다 주는 곳이요. 분실물이요? 위에 올라가셔서 지하철 매표소나 안내센터 가시면 될 겁니다. 매표소에 사람이 없어서 말이죠. 안내센터는 어딘지 모르겠고요.
아, 요즘 매표소에 직원분들이 잘 안 계시는구나. 그럼 저랑 같이 안내센터로 가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젊으신 양반 바쁜 시간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한데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가는 길이고 바쁜 건 또 아닌데요. 근데 혹시 주우신 물건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의도는 아니고요. 저도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방금까지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잃어버린 건 지갑인데요. 지갑? 내가 준 것도 지갑인데 혹시 이 지갑이 맞습니까? 네. 그거 제 거 맞습니다. 제 지갑이에요. 거기에 사진 한 장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요. 맞네. 그래서 내가 주인을 빨리 찾아주려고 한 거예요. 오래된 사진인데 비닐로 덮은 걸 보니 중요한 사진 같아서 말이죠. 이거 다행이네요. 주인이 빨리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 사진 제게 정말 중요한 사진이거든요. 고맙긴요.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는 게 뭐 고마운 일이라고. 그나저나 내가 주인 양반 찾고서 이거부터 말해야 했는데 여기 이거. 네? 돈을 왜 제게... 죄송합니다. 내가 그 지갑에서 3,000원을 꺼냈어요. 내가 라면 살 돈이 필요해서 꺼냈는데 다른 변명할 거 없이 내가 실수한 거 맞고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이라뇨? 아닙니다. 이렇게 지갑 찾아주신 것만 해도 제가 얼마나 감사드리는데요. 3,000원이 아니라 제가 지갑 찾아주신데 사례금을 드려야죠. 얼마 정도면 사례가 될까요? 제가 위에 올라가서 돈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주인 허락도 없이 돈 가져다 쓴 것만 해도 얼마나 잘못한 일인데 사례금은요. 아니요. 저 어르신 아니었으면 이 소중한 사진 영영 못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 살지 않거든요. 방금도 지갑을 찾다 못 찾아서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한 건데 어르신께서 제게 말씀을 걸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소중한 사진이 든 지갑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사실 이 사진만 있으면 되고 지갑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 3,000원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사례금도 받으세요. 저랑 올라가시죠. 아닙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들 사진이 든 지갑을 찾는 걸 포기하고 돌아서던 그때 제게 말을 걸어주신 어르신께서 제 지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제게 건넨 지갑을 보고 소중한 아들 사진을 찾게 되어 안도와 함께 기뻐하고 있었는데 어르신께서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1,000원짜리 3장을 건네셨어요. 제 지갑에 있었던 돈이라고 하시면서 라면을 살 돈이 필요해 꺼냈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르신의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그 대목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제 지갑 안에는 돈 10,000원짜리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1,000원짜리 3장만 가져가신 걸 보면 그분께서 정말 자신에게 꼭 필요한 돈만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가져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겨우 그 3,000원 때문에 제 앞에서 죄송해하는 어르신을 보며 정말 양심적이시고 바른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 분께 겨우 돈 3,000원을 가져간 걸로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 카드로 다른 걸 결제하셨다고 해도 전 괜찮았습니다. 제 아들 사진을 찾게 된 게 더 감사하고 고마웠으니까요. 그래서 한사코 사례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어르신께 사정사정하고 이끌며 ATM 기기 앞에까지 모시고 갔고 사례금을 뽑아 손에 쥐어드렸어요. 내가 이런 돈 받자고 한 일이 아닌데 내가 이런 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사정도 있다고 하나 다른 사람 지갑에서 돈까지 빼다 쓰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받으실 자격 있으세요. 제가 사정만 더 넉넉하면 더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더 죄송하네요. 이 지갑 속 사진 제게 정말 중요한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잠시만 여기 계시겠어요? 잠시만요. 사례금을 어르신 손에 쥐어주다시피 한 저는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있어 잠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안 되어 다시 어르신 앞에 나타났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듣고 생각이 나서 무작정 갔긴 갔는데 어르신께서 무슨 라면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서요.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는데 괜찮으세요? 아니 무슨 라면을 한 박스씩이나.
그리고 나 이 돈까지 받았는데. 라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또 라면은 많아도 쟁여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네요. 연세에 라면 한 박스 들고 가시는 게 보통 일은 아닐 텐데 제가 여쭤보지도 않고 저 이거 택시비니까 댁까지 편히 타고 가세요. 아니에요. 돈은 무슨. 나 저기 조금만 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 라면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그리고 집이 가까우셔서 택시를 안 타신다면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면 혼자 들고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에요. 바쁜 사람 붙잡아서 되나? 아닙니다. 제가 너무 무턱대고 라면을 사와서 짐이 생겼으니 배달까지 해드려야죠. 정말 안 그래도 되는데. 마음만 앞서 행동하다 보니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놓고 보니 댁까지 라면 박스를 들고 가는 게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에 마무리까지 다 하기로 했어요. 어르신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라면 박스도 제가 들고 가기로 했죠. 어르신께서는 한참을 거절하시고 망설이셨지만 결국엔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댁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어르신 발걸음에 맞춰 걸어갔고 가는 동안 어르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럼 부산엔 아들 보러 왔어요? 사진 속 아들? 아니요. 머리가 복잡해서 바다 보러 왔습니다. 혼자서? 아까 보아하니 아들을 많이 아끼는 것 같던데 아들이랑 오지 그랬어요? 아들과 같이 바다를 같이 봤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한 모양인가 보네. 미안해요. 난 사정이 있는 줄 모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 사진 붙들고 있는 걸 보면 다들 한 번은 물어보셔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와 아들에게 생긴 일이 1, 2년이면 모르겠는데 벌써 20년도 넘어서요. 그것보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생각하느라 반응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과 함께 바다를 보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어땠을까 잠시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어쩌다. 근데 이거 참 우연이네요. 실은 나도 자식 잃은 사람이었거든요. 난 사고로 아들, 며느리 또 손자까지 다 잃었어요. 그 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아내도 병을 얻어 앓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요. 세상 참 잔인하다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그리 잘못을 했다고 내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주시는 건지 원망도 많이 했죠. 세상 등질 생각도 해봤고. 근데 그 순간 기적적으로 내 손자가 돌아오더라고요. 그 손자 덕분에 내가 이제까지 몸을 부지하고 산 거예요. 손주분이 있으신가 봐요? 같이 사세요? 같이 살았는데 20살 넘어선 일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돈 많이 벌어서 나 호강시켜준다고 막 노동하는데 그게 짧게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머물다 오는 일이라. 그래도 내 걱정한다고 쉬는 날마다 찾아와요. 전화는 매일 하고. 손자가 나이도 어린데 굉장히 효자네요. 좋으시겠어요. 좋은데 너무 미안하죠.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내가 손주가 벌어오는 돈 한 푼도 안 써요. 조금 전에 내가 젊은 양반 지갑에서 3,000원 가져갔던 것도 그 때문이고. 우리 손주 나중에 대학을 가든 결혼을 하든 보태주려고 돈 들어오면 그 돈 전부 적금으로 넣어버리거든요. 그러셔서 라면 드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드시죠. 손자가 어르신 조금이라도 호강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어차피 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 그리고 손주 없었으면 원래 그러고 살았어요. 애들 죽고 정신의 건강까지 놓은 아내 살리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써서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런 집에서 우리 손자가 저렇게 잘 커졌으니 그것만으로도 호강이죠. 저는 손자에게 짐 안 되게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제 상황 때문에 그런지 어르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어르신 상황이라면 같은 마음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라면 한 박스 챙겼던 제가 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어르신이 겸연쩍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신 라면을 선택한 건데 이럴 거면 사례금을 더 챙겨드리거나 쌀과 반찬거리를 사드려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까지 라면을 옮겨드린 뒤 내려가는 척하다 지나온 마트에서 쌀과 고기를, 반찬 코너에서 반찬 몇 가지를 사고 댁으로 돌아갔죠. 볼 일이 또 있습니까? 이거요. 그 밑에 마트에서 산 건데 식사하실 때 챙겨 드시라고 제가 사왔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내가 이런 걸 계속 받을 게 아닌데... 어르신 얘기 들으니 손자가 걱정하는 게 그려져서요. 그러니 잘 챙겨 드세요. 아니 그래도... 이거 참... 그럼 내가 고마워서 그러니 시간만 괜찮으면 들어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요. 식사 시간 다 됐는데 내가 아까 그냥 보낸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고기 나 혼자 다 못 먹어요. 먹는 양이 많지가 않아서 몇 날 며칠 더도 남는다니까요. 아니면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든가. 고기는 덜어서 냉동하시면 오래 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 고기는 끼니 때마다 드시고요. 저는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제게 미안해하시는 어르신은 대접해 주시겠다며 절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너무 거절만 하면 어르신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큰 신뢰가 안 되는 선에서 대접을 받기로 했죠. 저는 어르신 댁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들어와서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타오시는 어르신을 기다렸죠. 그러다 제가 앉아있는 반대편에 있는 액자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한 사진에서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제 눈앞 가까이 가져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급히 어르신께 뛰어갔어요. 어르신, 여기 이 사진 속 아이 누굽니까? 혹시 어르신 손자인가요? 내 손자가 맞는데 왜요? 여기 이 아이가요? 그럼 아닌가? 죄송해요. 제가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 손잡은 몸에 있는 반점을 보고서 말이죠. 반점? 나도 그 반점 처음 봤을 때 많이 놀랐어요. 처음엔 상처인가 했는데 손자 말로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손주가 아니다 보니 어렸을 때를 못 봐서 나도 놀랐죠. 네? 잠시만요. 친손자가 아니라고요? 아까 설명하실 땐 손자가 살아 돌아왔다고... 내가 비유적으로 말한 건데 오해했나 봐요. 우리 손자 제 핏줄 아니에요. 이상한 조직에 붙잡혀서 앵벌이하는 우리 손자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된 거죠. 네? 손자를 입양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럼 손자한테 어렸을 적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아까 이상한 조직에서 데리고 오기 전이요. 물어봤는데 손자가 기억을 못해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앵벌이 조직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억이 아예 없어요. 조금도 말이죠. 그래서 난 어디 고아원에 지내다 그 조직이 데리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요? 저기 어르신 손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르신 손자 만나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주소 좀,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어르신 입에서 친손자가 아니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손자가 제 아들 승현이라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사진 속 어르신 손자가 제 아들처럼 오른쪽 갈비뼈 부근에 반점이 있었거든요. 같은 위치, 비슷한 크기로 말이에요. 저는 제 호들갑에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어르신께 지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속 제가 찍어둔 제 아들 사진을 보여줬죠. 어르신의 사진처럼 제 아들의 반점이 보이는 사진을 말입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 급히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게 건네주셨어요. 저는 전화 받은 손자에게 전화를 건 이유를 말했죠. 하지만 아들은 갑작스러운 그 상황을 전화통화로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았어요. 그걸 아신 어르신께서는 손자에게 당장 집으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드디어 찾았다는 벅찬 감정을 안고 내려올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3시간 정도 흐른 뒤 어르신 댁 현관을 열고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학창시절 제 얼굴을 꼭 빼닮은 얼굴을 한 제 아들이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의 얼굴을 보고 제 아들임을 확신했던 저는 뛰어가 꼭 안았습니다. 제 평생을 걸고 찾아 헤맸던 아들을 드디어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아들은 그 상황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저는 이 상황을 어색해하는 아들을 잡고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과 아들을 찾고 이곳에 오게 된 이유까지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일 수도가 아니라 내 아들인 게 확실해. 오른쪽 갈비뼈 부근에 있는 반점, 그리고 네 얼굴 보면 알 수 있어. 넌 내 아들이야. 승연아, 정말 다행이다. 난 네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제발 살아있기만 바랬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컸구나. 네가 이렇게 잘 자랐어. 아, 네. 예, 승연아. 너 네 친아버지 찾게 됐는데 안기뿐이야. 네 아버지께서 널 평생 찾았다고 하는데 좀 안아드리고 웃기도 해야지. 어린애도 아닌 녀석이 아버지께 그러면 어떡해? 아유, 어르신, 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죠. 아이,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 정말 서운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찾은 걸로 충분했죠. 그리고 아들의 굳은 표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의 관계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상황을 더 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승연이 찾게 된 것도 또 잘 자란 것도 말이죠.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알아서 잘 자라준 우리 손자놈이 대단한 거죠. 아유, 이제 손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어르신 손자죠. 전과 달라진 건 없으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승연이가 원하는 길 제가 전부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말씀까지 듣게 되니 제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요. 우리 손주 뒷바라지 못해주고 고생시킨 게 제 마음의 짐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어르신께 감사드리죠. 어르신 아니셨으면... 저기 잠시만요. 저 아저씨 도움 안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저씨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승연아. 이놈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아버지야, 친아버지. 그것도 널 평생 찾아다닌 분께 뭐 하는 짓이야? 너 하고 싶던 공부도 시켜준다고 하시는데 그럼 할아버지는요? 제가 아버지 따라 떠나고 공부하면 할아버지 곁에 누가 있는데요? 아저씨께서 하신 말씀 다 이해해요. 어떤 심정인지도 알겠고요. 근데 전 절 키워주신 할아버지 못 떠나요. 지금 봐요. 제가 돈 벌어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는데 집이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제가 보낸 돈 또 안 쓰셨죠? 주말마다 들여다보는 지금도 이런데 제가 떠나면 어떻겠어요? 할아버지 누가 챙기는데요? 제가 아저씨 아들이고 아저씨께서 평생 절 찾아다니셨으니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마음 이해하는데요. 저는 저를 키워주신다고 고생하신 저희 할아버지 곁은 못 떠나요. 그러니 오늘처럼 가끔 봬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곁에 있어달라고 했어? 내가 항상 뭐라고 했냐? 너는 잘 돼야 한다고 했지? 거기서 네 친아버지를 뵀는데 어디 그런 소리를 해? 너 너희 아버지 준비되시는 대로 곧장 올라갈 준비해. 알겠어? 싫어요. 제가 할아버지 끝까지 챙길 거예요. 저 키우느라 허리 굽은 할아버지 제가 호강시켜 드릴 거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이런 재회는 감동 영화로만 접하고 또 만나게 된 순간만 전해 들어서 그런지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당황스러웠죠? 또 솔직히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르신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서운할 게 아니더군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일이었습니다. 이놈이 호강은 네 아버지께 해드려야지. 너 아버지 앞에서 지금... 어르신, 그만하시죠. 승연이 생각이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일방적으로 승연이를 대했던 것 같네요. 그동안 세월이 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승연이 곁에서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신 분은 어르신이세요. 어쩔 수 없었다곤 하나 그동안 떨어져서 지낸 저보다 어르신께서 승연이에게 진정한 아버지이자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욕심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건 이기적인 거죠. 어르신께도 못할 짓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승연이가 어르신 곁에서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평생을 찾아 헤매다 만난 건데 저놈이 저러면 안 되죠. 저희가 오늘 이후 안 보고 지낼 것도 아닌데요. 그것보다 어르신께 또 감사하다는 인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승연이 정말 잘 자랐네요.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한지 저보다 더 잘 아는 것 같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만큼의 용기도 있는 것 같고요. 승연이와 여러 말 나누지 않아도 얼마나 바른 아이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르신께서 노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도 알겠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승연아, 고맙다. 하마터면 내가 내 감정에 빠져 큰 실수할 뻔했구나. 그래, 앞으로 할아버지 잘 모셔. 그리고 일은 이제 그만둬라.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이든 공부든 뭐든 해야지. 그걸 지원하는 게 내 몫이기도 하고. 아저씨... 그리고 다음에 볼 땐 아버지라 불러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제 나타나서 아버지라며 아들을 좌지우지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 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늦었지만 아버지 노릇도 하기로 했죠. 그런 제 선택에 아들도 또 어르신도 많이 놀라신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인지 아들은 제 생각보다 빨리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처음 만났던 날 아버지인 저를 어색해하고 조금은 밀어내던 모습과 달리 먼저 다가오고 연락하고 살갑게 대해줬죠. 그렇게 20년이 넘어서야 느껴볼 수 있었던 감정에 저는 아들이 생활하는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고정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와 막일을 하고 있었기에 사는 곳을 바꾸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내려가 아들과 시간을 너무 자주 보내면 눈치가 보여 못 갔던 건데 아들과의 관계도 충분히 좋고 어르신과도 가족처럼 지내서 연고 없는 부산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도 제 가족이 있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제 아들과 저희 아들을 올바르게 키워주시고 이젠 저에게 큰아버지 같은 존재인 어르신이 말이죠. 지금 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아들과 떨어져서 보낸 세월을 뒤돌아보면 가슴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아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 노릇을 뒤늦게라도 할 수 있음을 행복해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바랬던 시간인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사라진 세상에서 지냈던 만큼 지금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말이죠. 저는 앞으로 아버지라는 자격에 걸맞게 저희 아들을 위해 살 겁니다. 그런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 역시 이곳 사연을 보내고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께 신의 축복이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